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뭐 기조강연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글을 쓰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거기에 질병이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과학적 접근이 돼야 되는데 또 거기에 이제 기조문에는 이제 인문학이 나아가야 될 이 코로나 시대의 방향성을 제시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얘기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랫동안 저는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과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타자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문학으로 풀어서 그 교육학에 접근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이제 3단계 BK나 4단계 BK에 저희가 다문화 융합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인문학적 성찰하고 사회과학적 뭐랄까 비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교육학적 실천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묶어서 세 전공에 있는 교수들이 대학원을 이제 한 개의 학과를 만든 게 다문화 교육학과입니다. 그 다문화 교육학과의 가장 큰 정신이 이제 공존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존인문학 수행학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질병 정도만 제가 커버하지 못하고 나머지 얘기는 제가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원고를 좀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 무지막지하게 1시간 기조발제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써야 될 양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일단 뭐 저는 그 화면을 공유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자료집을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프로시팅 집에 보면 제 기조강연 원고가 57쪽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쪽부터 이렇게 좀 짚어가면서 얘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소개 이야기한 것처럼 사범대 사회교육과 교수고요. 대학원에서 다문화교육학과 교수예요. 그래서 일찍이 저희 학교가 한 15년 전에 다문화교육학과를 만들고 계속 학과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문화융합연구소라는 연구소가 학과를 운영하기 때문에 융합연구소 소장이 학과장을 겸직합니다. 그리고 다문화융합연구소가 연구소 안에 아마 대학원 학과가 있는 경우는 아무 인문사회과학에서 드물 거예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연구소 산하에 그러니까 연구 단위로서의 그것이 위에 있는 거죠. 약간의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연구소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제 인문융합치료라는 학과하고 다문화교육학과 이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회장을 맡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회과학자가 어떻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장 됐는가 이것도 아마 공존과 관련된 우리 그 학문에서의 그런 우리나라 학문에서의 이렇게 담장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저희 학회는 이제 언어학 하시는 분하고 문화인류학 하시는 분들이 처음 만들었었어요. 제가 경북대 있을 때 만든 것이 이제 계속 이제 그 학회에서 자그마한 일을 하다 보니까 학회 뭐 어른들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학회회장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회회장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건국대학하고는 굉장히 좀 밀접한 일을 한 3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오신 그 교수님 팀들하고 그 문학치료연구소하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신동훈 교수님하고 일을 쭉 같이 해오고 있고요. 그 덕에 저희 이제 오정미 박사님이 저희 연구소에 이번 학술연구 교수가 그래서 아까 축하해 주시고 박수를 치시던데 저희는 이미 벌써 축하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 열심히 출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들어가는 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인간이라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려고 만든 백신이 코로나19다라고 이제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기획추진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이제 2020년 상반기 결여문학회 전국학술대회 화두가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저는 이런 발표하게 될 기획 세션의 주제가 인간과 질병, 인문학의 대처로 돼 있더라고요. 이에 필자는 이제 저는 이제 좀 하나의 질문을 좀 내가 던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과연 인문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인문학이 관심받는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다시 인문학을 이 코로나 시대에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좀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질병은 수천 년간 농고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공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과학이 발전됐더라도 그 과학이 발전된 서구나 그 북미에서도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한 질병 자체는 인간을 걱정스럽게 하기도 하고
세상을 하직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질병이 없는 세상이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질병이 없는 세상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질병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들의 고민이라든가 인간 삶 자체가 고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 반가울 정도는 아니지만 함께 살아가야 되는 어떤 공존의 개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질병에 대한 자세라든가 질병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담론을 생각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여기다 글을 쓸 때 지금까지 인간은 자연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많이 바라봤어요. 서구적 논리로 봤을 때는 자연을 어떻게 인간의 활용 가치로 가져올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뭐 서울의 땅값 같은 경우도 똑같은 땅인데 서울에서 유독 엄청난 땅값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해당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활용하는 인간이 못되게 자연을 활용하고 확대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선에는 자연과학이 큰 역할을 한 거고 또 인간의 욕심이 거기 편승한 거죠. 그러나 인문학은 어린 왕자를 만들거나 별에 있는 밤과 같이 조국 이룬 슬픔을 자연을 밀어 일으키기도 했죠. 적어도 인문학은 자연을 해치는 발상이 아니라 친자연적인 그 성향을 보여온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가 되겠지만 인문학이 가장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인문학과 거리를 두기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다양성이 판을 치고 또 상당히 위험의 시기에 인문학이 엄청난 기여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인문학을 뭐 굉장히 홀대하는 입장이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그 정책의 내면을 보면 보여주기식이라든가 관중심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인문학을 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공존의 인문학이라는 화두를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내걸고 그럼 우리가 인문학 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인문학에 많은 그런 유형들이 있지만 전공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공존이라는 개념은 모든 인문학의 전공 분야에 그런 광범위하게 어떤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이죠. 뭐 수행 인문학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뭐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공존의 인문학, 또 공존 인문학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이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유가 이제 대학 강당과 연구자의 전용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인문학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고 현실을 담고 눈에 보이는 이상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바른 땅을 딛고도 하늘을 쳐다보듯 말입니다. 자, 이번 코로나 사태는 어쩌면 인문학의 호기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가 인문학의 아주 대단한 저는 호기라고 생각해요. 인문학자들이 과연 어떻게 나서느냐. 인문학자들이 이제는 뭐 페이스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SNS, 유행된 SNS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생각을 넓혀가고 확장하고 지평을 확대한다는 거죠. 강단에 머무르고 내 학생들에 가르치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실천의 영역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과 소통과 관계의 제한에서 오는 소외감을 인문학적 사유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정부하고 치료해도 저는 질병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면 이제 그 질병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은 질병을 극복한다라는 그런 자연과학적인 담론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공생과 통합, 이번에 결의업문학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이제 공생과 통합인데 저는 공생과 통합을 이제 공존이라는 용어로 이제 바꾸고 싶어 온 거죠. 이렇다라는 이제 결의업문학회의 취지문에 필자는 이제 동의하고 통합과 담론을 위한 시발점으로 공존의 인문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제가 다문화 사회와 공존의 윤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곳이 인하대학교예요. 그래서 인천과 하와이를 약자를 딴 거죠. 인하대학교 교명 유래를 여러분들 좀 다 아시죠? 인하대학교가 왜 인하대학교인지요? 김용규 회장님 아세요? 김용규 회장님 마이크 끄고 계시네. 예, 그래. 예, 알고 아시죠? 있습니다. 예, 예. 예, 인천하고 하와이에 합친 겁니다. 두 자를. 정확히 맞추셨는데요. 학생들은 뭐라 그러냐면 인천 하버드의 약자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농담으로 인천의 하버드라고 그러는데 정말 인천 하버드죠. 인천에서 제일 좋은 학교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인하대학교를 인천 하와이, 인천 하버드 이런 거 넘어서 인천 하모니라고 그럽니다. 이게 하모니가 이제 공존이잖아요. 그래서 인하대학교라고 전 농담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하대학교가 이승만 정부 때 이제 하와이 교포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대학임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하대학교는 2000년 초반 다문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서 학교 부설 다문화 융합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사이트 주소를 달아놨으니까 한번 꼭 보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다문화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대학원의 다문화 교육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연구소 단위에서 전공학과를 운영하는 모형은 거의 인하대가 전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문화 융합연구소를 연구 단위로 대학원의 다문화 교육학과를 교육 단위로 이번에 이제 글로컬 다문화 교육 연구단을 구상했고요. 2, 3단계 BK 사업을 기존에 수행했고 이번에 이제 4단계 BK에 저희가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대 교육학과, 그다음에 고려대 교육학과, 인하대 다문화 교육학과 유일하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연구소와 학과를 구태여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저희가 이걸 만들 때 바로 공존의 인문학이라는 걸 토대로 설립했습니다. 사실 제가 각주에도 달았지만 저희의 교양 과목을 한 15년 전에 제가 여기서 교양 과목을 만들 때 사회교육과에서 제가 학부는 사회교육과 교수입니다. 교양 과목으로 공존의 인문학이라는 것을 이제 학생들에게 그때 당시는 이제 대규모의 이클래스를 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블렌디드 러닝 해가지고 반반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러는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사용하던 교재가 다문화 사회와 공존의 인문학이라는 그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존의 인문학을 그냥 수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 생각을 그런 구현해야 되겠다, 사회에 구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마치 그 연구소가 우리가 소수자 연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를 하는 곳이 별로 없어서 뭐 지자체라든가 정부의 연구들을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에서 12억 정도 4개의 연구팀이 저 연구소에 이제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공존의 인문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존의 인문학이라는 발상이 제가 하루아침에 또는 뭐 이번에 우리 회장님께서 주신 그런 기조강연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했던 생각들을 좀 모아서 글로 적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존의 인문학에 관한 최초의 발상은 이제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라는 궁극적인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는 바로 저는 다양성이 공존하며 사회 구성원들 간 상생하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존을 사전에서 검색하면 뭐 함께 존재한다라는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함께라는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존의 의미는 이 시간적인 것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공간적인 의미까지 같은 공간이라는 개념을 좀 얘기하고 저는 여기에 이제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라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여기서 공존이 사전적 의미로나 혹은 공간적 의미에서 어떤 상태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그 점에 차이가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존 그러면 뭐 건국대학에도 평화인문학이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게 평화공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존 그러면 학생들에게 제가 인터뷰를 해봤어요. 공존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평화로운 상태, 뭐 대립이 없는 상태, 뭐 이런 정도로 공존을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한 공존의 기존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사회과학적 개념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제 글에서도 뭐 기존의 공존의 개념에다가 사회적 상호작용의 상태를 대입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존이 서로 평화로운 상태로 존재하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뭐 경쟁, 갈등, 교환, 협동이 존재하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머물러의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과정으로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 간의 다양성의 공존은 결코 평화로운 상태로 주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알겠지만 동화에서 통합까지 이르기까지 뭐 통합했다고 다 통합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이제 뭐 끊임없이 어떤 포용성도 가져야 되고 개방성도 가져야 되고 뭐 상호작용도 필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역동적이라고 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의 근거로 구성원들 간 뭐 경쟁, 또 갈등, 교환, 협동의 역동이 사회구조의 변화를 혁신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 이러한 공존의 역동은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이 지녀야 될 윤리라고 저는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 사회 윤리라고 할 수 있는 공존 윤리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구성되거나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두 가지로 저는 내재적, 유재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제 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재적으로 공존 윤리는 저는 이제 영성, 우리 뭐 같이 패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지금 참가자가 25분인데 영성을 인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물질론자들은 영성을 인정하지 않죠. 영성이 과연 어디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영성에 대한 인정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
저는 그 사회주의자고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영성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다 물질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문화 사회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영성이라는 인간 본연의 인간다운 본질, 물론 영성은 절대자로부터 일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제 글에서는 영성은 인간 자체의 내재적 측면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공존윤리는, 그러니까 내재적으로는 영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그 실천과 학습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존윤리의 성립을 위해서 인간 자체가 공존체임을 첫 번째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 글에서는 그 공존체로서의 인간 자체가 이 공존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육혼을 그 육이라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물리적인 육체 안에 영과 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영육을 하나로 보는 이분법적으로 몸을 보는 사람이 있고 영육혼 3분법적으로 몸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주장은 3분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이란 육신의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런 맥락에서 유기체로서 인간은 정신과 육체 이분법으로 논의하기도 하고 영육혼을 구분하여 3분법으로 얘기도 합니다. 우선 영의 영역에서는 신과 교접하는 영역이고요. 영성이라고 표현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신에 대한 존재, 무신론 또는 종교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는 이제 영성을 부정하기도 하겠죠. 근데 저는 그 영성이라는 부분이 그 무신론이든 유신론이든 그걸 떠나서 영성은 다 존재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은 정신적인 부분으로 감정의 영역이라고 좀 보고요. 육은 생리적인 욕구와 관련된 일상생활의 육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분이 각기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총체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세 가지의 공존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공존체가 끊임없이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이지만 이 인간 자체에서도 갈등, 영육의 어떤 추구와 나의 몸의 추구, 육체적인 추구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저는 그 바로 이제 상호작용, 이 내적 상호작용, 심리적 상호작용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 자체가 이 몸 속에 이미 그 공존체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혼의 영역은 지성, 감성, 의지에 표현되는 감정의 문제예요. 우리가 나쁜 감정을 가질 때 영이 풍성해질 수도 없다 그러죠. 그래서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한다고 합니다. 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육으로 가거나 영역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혼이 중간에서 어떤 건 영적인 차원으로 보내고 어떤 건 육적인 차원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혼을 매개로 해서 인간이 영과 육의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이라는 통일체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논쟁을 오랜 세월 동안 거쳐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그런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논의하는 거는 논의의 문제예요. 그래서 단지 이제 뭐냐면 영이 없는 육체나 육체 없는 영으로 분리해서 인간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인간 자체의 내적 공존이 이미 인간은 공존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제가 57, 58쪽 지금 59쪽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써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영육혼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 그 인간 대 공존체로서 인간을 가정해야만 공존의 윤리나 공존의 인문학이 성립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 가정해 봅시다. 그냥 그 인간 자체의 영육혼을 가지고 있는 공존체라고 가정하면 다른 사람, 나하고 똑같은 사람도 영육혼을 가진 공존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존체와 공존체가 만나는 게 인간 대 인간의 공존이에요. 그래서 인간 대 인간의 공존에 주목해 보는 게 뭐냐면 전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인간 대 인간, 인간 간 공존에 대한 인재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2015년이 개정교육과정, 이것은 2017년부터 학교의 교과서로 담겨져서 교육 현장에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교육 철학이죠. 교육의 하나의 큰 담론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바로 이런 교육 이념을 기반으로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의 인재상을 목표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2015년에 기술되어 있는 교육과정 속에 모든 교과에서 이 네 가지 인재상을 가도록 만든 거예요. 이 더불어 사는 사람은 저희 그 다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함께 사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마다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결정이 됐는데 바로 이 더불어 사는 사람이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벽한 인간 공존을 하고 있는 인간, 공존 자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 대 다른 인간이 공존하는 개념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좀 더 제가 논의를 확대하면 이제
인간 대 인간의 공존, 더 나가서 인간 대 자연의 공존을 얘기를 해요. 거기서 질병의 위치를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건데, 질병은 과연 인간 대 인간의 공존에 속하냐, 인간 대 자연의 공존에 속하냐, 이건 이제 양쪽 다 인간 대 인간, 왜냐하면 인간 자체도 질병 덩어리죠. 우리가 뭐 큰 지구에서 봤을 때 인간은 질병 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큰 자연에서 봤을 때 인간 자체가. 그래서 질병이 자연적인 거와 저는 인간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공존의 측면에서 보자면 교육과정상의 인재상 중 공존 개념과 가장 가까운 게 바로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예전의 교육과정에서도 자주적인 사람, 또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술된 바 있어요. 더불어 사는 사람은 이번 교육과정에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적 개념들이 학교와 교과서에 녹아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살아야만 할까? 이제는 이제 같은 민족 속에서 타인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우리 인문학이 모든 영역에서 이제 공존이라는 개념을 좀 포괄 해가지고 공존의 철학, 공존의 인문학을 우리가 구사해야 되지 않냐라는 개념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타자와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 이것도 인문학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 더 나아가서 다문화 사회를 위한 공존의 인간학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공존의 인간학은 인문학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논의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고 그 관계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한 책이 위대한 공존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8가지 동물과 인류의 역사 흐름에 대해서 기술해 온 책이 있어요. 인류학자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 왔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와 다른 개체, 염소, 돼지, 양 등과 같은 동물들은 사냥으로 잡은 동물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거죠. 염소, 양, 돼지, 소 같은 거는 가축으로 마치 가까운 친척같이 함께 말입니다. 예를 들어 소는 최초의 짐 운반 동물이고 힘과 왕권의 상징으로 활용되었고요. 또 그만큼 소는 인간과 공존한 역사가 유구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민족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속학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의 전임자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민속학 부분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민속박물관장을 하셨던 이제 갑자기 김 교수님이신데, 갑자기 요즘에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많이 안 나서요. 전임자 분이신데요. 그 자리에 이제 제가 와 있어요. 이제 원래 민족학을 전공해가지고 이제 민족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소수민족을 많이 연구를 많이 하러 갑니다. 중앙아시아 쪽이나 동남아의 소수민족들, 윈난이나 이쪽 중국의 우르무치 도낭을 비롯해서 그 일대하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뭐 동남아 쪽에 연구를 하는데, 그런 소수민족 마을에 가보면은 2층에는 사람이 살고 1층에 정말 동물이 살아요. 한때 우리 시골에서도 보면은 외양간이라고 해가지고 집 안에 동물과 함께 공존하고 있었죠.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더 친밀해진 동물들이 많죠. 고양이는 뭐 거의 사람의 대우. 고양이를 요즘에 뭐 짐승이다. 고양이를 뭐 이렇게 나쁘게 동물로 얘기하면 마저 죽는 세대가 됐어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개하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인간하고도 거의 동일한, 근데 중요한 건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는 거고 인간과 비인간을 구별할 때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런 얘기하면 아마 동물 애호가들은 막 저를 욕할 거예요. 막, 야 무슨 강아지나 그런 고양이가 영혼이 없느냐,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할 건데,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증명하면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아요. 과연 고양이와 나하고 함께하는 반려동물은, 동물이라고 표현해요. 분명히 반려동물이에요. 동물은 과연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인문학적인 그런 화두를 한번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침대와 함께, 물론 개나 고양이는 현대 우리의 가정에서 침대와 함께 생활하기도 하죠. 이미 자연의 일부인 동물들 같은 경우가 이미 우리의 공존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인간보다 더 공존의 영역에 가깝게 하고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이미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실천해 왔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까치가미 얘기가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까치가미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그 설명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까치감의 내용은 바로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 공존의 모습을 보여준 하나의 좋은 예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공존했던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건 60페이지 지금 상반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점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더 훨씬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꺼내온 그런 문구가 경천애인인데요. 이게 또 다른 인간과 자연의 공존 개념을 보여주는 게 이제 다짜성화의 경천애인인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고대 사회에서 당군신화에서 나온 거죠. 이제 그걸 신화인가 또는 정말 역사인가에 대한 논의는 뭐 제가 얘기할 바 아닙니다. 논의 대상이고요. 물론 우리 학교에 아주 독특한 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고조선 연구소라고. 고조선 연구소에서는 이게 이제 신화라고 보지 않고 역사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 융합고고학과라는 학과에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고조선은 이제 기원전 2333년경에 우리나라를 세운 시조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건국신화에는 홍인간과 경천애인 사상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저는 경천애인에 주목하고 싶은 게 물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보면 모든 교육과정이 변천에 오면서 홍익인간을 얘기를 합니다.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라. 이게 이제 인간 대 인간의 공존이에요. 경천애인은 그 하늘을 우러르고 그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라. 여기 인간 대 자연의 공존과 인간의 공존을 같이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는 하늘, 즉 우주 만물을 공존하고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바로 자연과 인간의 절대 공존성을 엿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아래로는 인간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누구보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들을 사랑한다는 거라고 봅니다. 인간 대 인간의 공존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아주 슬기롭게 경천과 애인에 대한 그 사상을 지금까지 가지고 왔고 그것을 교육과정에 홍익인간이라고 구현을 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저는 전 세계적으로 제가 한 4, 5년 전에 국제학술대회에 가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자랑스러움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그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교육과정, 이러한 교육과정을 홍익인간이라는 그런 필로소피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유일해요. 교육과정은 좋은데 실제적인 교육은 안 그렇죠.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입시라는 측면에서 교육과정은 그냥 허울일 뿐이고 그림일 뿐이고 다 입시라는 경쟁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곧 세 번째 이야기 인문학으로 시민성 교육 행하기에 대한 내용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경쟁 일로로 가다 보니까 이 공존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공존을 연습할 수 있는 공존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학생들이 뭐 봉사활동을 간다 이런 부분들도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또 시험 그런 데서 플러스되는 요인들만 가지고선 그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 마찬가지 스펙 쌓기라는 거죠. 이게 뭐 왜 그러냐? 저는 인문학자들 우리 모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문학이라는 것은 가치학문이고 인간 정신학문이거든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홍익인간이라는 걸 앞세웠고 경천이라는 걸 앞세웠지만 실제 시민들 속에 파고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코로나 2차 확산, 뭐 사랑의 교회, 뭐 이런 부분들도 사람들이 다 종교에 밀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도 종교보다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학문이 갖고 있는 것, 여러분들 모두 학문의 사제잖아요. 우리 교수를 하고 연구자들은 학문의 사제예요. 우리 사제들이 그런 행위를 못한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인문학을 확장시키고 인문학을 생활문화로 가치 있게끔 확장시키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 저 코로나에 이렇게 확산을 불러왔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게 왜 문제가 됐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 가치가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물론 첫 번째는 그런 성직자들,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저는 인문학자들의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본문에서 옆으로 좀 빠졌는데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육식적 중반부에 경천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늘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노력한다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제가 뭐 좀 시를 하나 좀 읽어보면 여기 이제 그런 가을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별들 가을이 아닌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이죠. 이거 잘못 못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뒤에 그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저는 아마 여기서 뭐 하늘, 별, 잎새, 바람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자연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 윤동주님이 그런 조고 이런 그런 슬픔들을 자연과 공존함을 통해서 슬픔을 달래고 이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통해서 그 조국이 이런 슬픔을 자연과의 어떤 대화와 화해를 통해서 위로받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이제 시인이 제가 이렇게 시간이 이제 한 이야기 한 꼭지가 남았는데 시간은 거의 20분 이상이 남아가지고 제가 좀 잠깐 이제 사담을 좀 해야 하지 않으면 시간을 못 맞춥니다. 우리 사회자님 그렇죠. 김종훈 교수님 제가 좀 약간 5분간 사담을 해야 이게 시간이 맞춰질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런가요? 목소리 안 들립니다. 김종훈 교수님. 네, 그걸 음성을 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담을 얘기하면 예, 선생님 제가 말씀 고등학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기 또 자중에 계신 분들 질문할 내용도 있고 하니까 선생님 편하게 네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담 하셔도 제가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웃으실 것 같아. 제 꿈이요 이중적이었어요. 하나는 사제가 되는 거예요. 스님이나 그 신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은 시를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신부, 시를 쓰는 승려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 굉장히 이해인수 그분은 수녀님이지만 존경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내가 뭐 학문하고 어디 가고 싶은데 가고 글 쓰고 싶은 거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꿈꿨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집안이 유교 집안이라서 저희 아버지한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 터졌죠. 저 터지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그런 이제 독신주의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저는 이제 유학 가기 전에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끌려 가지고 중매 거의 강제혼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혼인해가지고 이제 가족에 붙잡혀 있는 바람에 시를 못 썼죠. 근데 제가 3년 전에 정말 우연한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수많이 서울을 해외를 다니는데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못 봤는데 그날 아침에 저 각성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는데 사람들이 뭐 이게 이어폰도 꽂고 음악도 듣고 전화를 하면서 딱 보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지하철 앞에 다 시가 써 있는 거예요. 지하철 입구 게이트 앞에 시를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큰 뭐라 그럴까 각성을 한 거예요. 배우 각성을 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쓴 논문 아무리 잘 쓴 논문이라도 KCI 등재지나 스코프스 같은 데 쓴 거 500건 하나봤자 1000건도 안 돼요. 내 인용 지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들 여기 위원님들 또 연구자분들이 계시지만 본인들이 논문 쓴 거 1000명 뭐 이상 대신 그 인용 지수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없을 거예요. 제가 인문학에서는 임재 교수님 정도 되면 뭐 2, 3천 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원고 때문에 임재 교수님하고 좀 논쟁을 좀 벌였는데 그 교수님은 뭐 한 5천 건 정도 되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돼야 우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써도 사회과학자가 열심히 써도 그것뿐이 아닌데 실은 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지하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0편을 썼습니다. 시를 60편 써서 이번에 제가 시 발표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회에서 나중에 기회를 우리 그 김용규 회장님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시를 읽겠습니다. 시집은 그리움을 그리다. 60편이 다 그리움에 대한 시예요. 왜 그냥 그리움에 대한 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학생들이 그리움이라는 게 없어요. 낭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움이라는 시를 썼는데 저는 그 그리움하고 공존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공존 함께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리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감성에 우리 인문학이 좀 작동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AI 시대에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게 저는 감성적인 부분이고 인간 대 인간의 직접적인 대면 상황에서 가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37분이니까 다시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존이란 그 60쪽의 중간 부분인데요. 자신의 민족과 다른 민족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시인은 당시 우리를 침탈하고 우리 민족을 자신의 민족으로 동화시키려는 일제의 행위에 항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거의 내용은 지극히 자연과 인간과 인간의 공존을 시어로 표현하고 있죠. 언어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필자는 이 시에서 보여주는 것이 인간과 인간의 공존이 깨졌을 때 발생하게 되는 한 인간의 괴로움이고 인간과 인간의 공존은 일본이라는 인간들이 만든 나라와 우리나라의 공존이 깨진 거죠. 그랬을 때 발생하는 한 인간의 괴로움이고 그 괴로움을 자연을 통해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경처의 애인보다 좀 더 알려진 공균념인 홍익인간도 역시 우리나라의 정치라든가 교육의 최고 이념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한다고 봅니다. 한 인간이 어떤 인간의 공존의 관계를 맺는 최고의 필로소피라고 생각해요. 저는 홍익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체제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공존은 이미 명시화되고 있습니다. 수초만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철학들은 다행히도 공존윤리의 실천과 학습 영역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체제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공존이 이미 명시되고 있고 그렇지만 생활세계 실천 영역으로 작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제와 제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생활세계의 주체인 우리의 문제입니까? 다양성이 증폭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민의 윤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앞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목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필자는 공존이라는 개념을 정적인 상태로 간주하지 않고 역동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변증법적 변화로 간주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존체로서 인간을 위한 구성 원리를 제안했습니다. 인간 자체의 공존, 복수에 보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 인간 대 인간의 공존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자,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공존을 실천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한 솔루션을 올해 초에 2020년 초에 다문화 사회와 협동학습 실천이라고 제가 수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양 수업에서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고 서로 연극을 합니다. 이게 교양 수업인데요. 원래 예전에는 이제 이러닝을 하다가 뭐 500명 정도 듣는 수업이었었는데 7년 전부터 그걸 바꿨어요. 이나 묵구 수업으로 1.5시간은 제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1.5시간은 순수히 만나가지고 뭐 하냐. 이것도 인문학의 영역이에요. 연극 대본을 만듭니다. 흔히 얘기하는 롤플레이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학과, 한 40개 과가 넘는 뭐 똑같은 과에서 온 애들이 거의 없어요. 40명이 한 수업에 들어오는데 40개 과에 한 30개 이상의 전공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한 학기 동안 연극 대본을 만들고 15주, 16차 때 연극을 올려요. 아이들이. 근데 그 짧은 한 학기 동안 이 친구들이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죠. 다 전공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이 대본을 쓰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서로 뭐 사진 찍고 그거 대본을 연습하고 하는 가운데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공존을 위한 하나의 저희의 뭐 실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꼭지를 인문학으로 그 공존의 인문학 시민성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넣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말이 이제 공존의 전제는 61쪽입니다. 여러분의 프로시딩지 61쪽인데요. 공존의 전제는 바로 공동체이고 인간 개인은 공동체 일원임을 인정해야 바로 공존의 인문학이 작동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슬퍼요. 최근에 이제 뭐 카페라든가 식당 같은 데 가면 1인이 이렇게 혼자 혼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런 거 보면 이게 우리 사회 구조나 그런 공간의 구조 작동 자체를 어떤 공존의 윤리를 실천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답답하죠.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공존의 인문학의 실천과 학습에 뿌리를 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성장하는 후속 세대에게 시민성을 가르치는 방안을 좀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좀 아쉽지만 기성세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유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대 이상, 여기 다 30대 이상 선생님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돼요. 새롭게 따라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인문학적 사유를 좀 더 대중화시키고 하는데 노력하면 되고, 이렇게 제가 제시하는 바처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굳었기 때문에. 물론 뭐 제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 난 20대로 돌아가가지고 나는 새로운 시민이 될 거야. 나는 인간으로 새로운 포맷을 해볼 수 있어. 그런 분들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그래서 기성세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유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고등교육에서 중등교육의 일까지 학습자들에게 시민가치를 바람직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관건이에요. 저희가 100세 시대입니다. 제가 정년이 10년 남았으니까 100세까지 가려면 한 40년을 사는데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애들이 정말 공존의 윤리를 잘 습득하고 협동학습을 해가지고 시민이 돼야만 저희의 노후가 괜찮아요. 저희의 노후가 편하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문학자들이 지금 이 아이들에게 협동심, 책임의식, 개인주의 타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노후는 없어요. 노인을 위한 존재,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동체 가치는 학교 교육의 영역에서 저는 이제 교과 내용하고 교과 과정 두 가지 측면에서 가치 교육을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내용적인 접근에서 뭐 설명을 통해 전수하는 거죠. 뭐 교수의 강의라든가. 그래서 교수자들은 가치를 정의하고 예를 제시하고 그 가치를 교수자들이 몸소 실천해야 돼요. 저는 다른 분들이 이제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존의 인문학 얘기하면서 공존을 실천하느냐, 뭐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는 대답하고 있지만 뭐 나는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는 직접적으로 전수되고요. 그런 핵심 가치가 학교 사명 선언문이나 교훈 등에 이렇게 포함되고 있어요. 교훈에 보면은 교훈이 이렇게 써져 있죠. 근데 좀 수준 낮은 교훈은 이런 거예요. 뭐 수준 높은 데는 홍익인간의 실천, 수준 낮은 데는
1등만 기억하자. 뭐 이런 것들이죠. 굉장히 안 좋은 교훈인데 저는 그런 가치들의 정의에 따라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그 가치 나타날 수 있는 예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들은 핵심 가치를 역할극으로 표현할 수 있어도 되고 바로 역할극이라는 게 인문학의 영역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교수자들은 그 학생들이 그 가치를 실천하는 예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은 교육과정에 통합되고 아동문학과 같은 장르도 가치교육에 활용되기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학급회의는 그 가치들이 무엇이며 학생과 교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교육과정 전반에 일관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고등학교까지는 초, 중, 고는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교육과정이 있고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교육과정이 있어요. 이 대학의 문제입니다. 대학은 교육과정이 없어요. 대학은 학교마다 역량이라든가 학교가 추진하는 아마 교수님들이 소속하고 있는 대학에 다 그런 교훈과 그 교훈의 가치가 그런 역량으로 만들어지고 그 역량에 따라서 그 수업이 작동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업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거죠. 실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저는 땜빵 이론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의계획서에 정말 학교, 우리 학과, 그 다음에 이 학과가 어떤 인재를 기를 것인가, 그리고 이 학과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할 건가를 싹 세팅을 하고 그 세팅에 의해서 학생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인문학의 프로세스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는 과연 대학에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에이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걸 하도록 해요. 많이 이제 요구하고 그러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안 돼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중등학교, 고교까지는 희망이 있는 거고 그 이후에는 진짜 희망이 없다는 농담을 좀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저는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요 과정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는 내용적인 접근이라면 두 번째는 과정적인 접근인데 이건 학교 생활 중에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가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과정 속에서 매일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은 모델링과 동일시, 역할 분담, 모둠의 영향력, 잠재적 교육 과정을 형성되는데 특히 여기서 모델링이라는 건 뭐냐면 교직원이나 학교 경영자. 이제 요 파트는 고등학교 수준에 좀 맞춰진 시민교육의 고등학교 수준에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그래서 요 글을 고등학교 수준에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들이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다른 누군가, 어른, 선배 혹은 신화적 인물을 닮고 싶어해요. 근데 아이들이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문학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인문학이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시민들이나 대중들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학생들을 보면 알아요. 자,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 스포츠스타,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 김용경 교수님 또는 김종국 교수님을 존경한다. 나의 롤모델이다. 혹시 김종국 교수님 롤모델을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한 분 저기 집에 자녀들 그렇게 합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자기 자녀들까지도 나를 롤모델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물론 이제 죄송합니다. 어떤 선생님 김용경 교수님은 딱 나는 아닌데 지금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모델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시민인문학의 모형자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실천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 부모가 어디 소풍 가서 휴지를 막 버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따라서 배웁니다. 부모가 하는 걸 봐요. 부모가 선생님이에요. 그런 개념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 부모는 과연 누구한테 배웠겠는가? 분명 부모한테는 선생님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대학에 나왔다면 대학에 교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대학에서 우리는 기능만 전수해 주느냐? 시민성을 전수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전공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식을 넘어서는 지식을 통한 인간, 시민성 이것을 해주는 게 전 진정한 인문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기성세대의 행동이 후속세대의 바람직한 사회화에 기여하고 롤모델로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요. 학생들은 사회적 역할을 통해 가치를 배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역할은 후회적인 관계 내에서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 것을 지향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시민, 협력자, 중재자로의 역할도 배우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들은 그들의 준거 집단의 가치를 받아들입니다. 준거 집단이라는 자기가 소속되고 싶은 집단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냥 소속되고 싶은 집단인데 여기서 제가 여담을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검경에 관련된 얘기인데 특히 검찰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여기 검찰이 되고자 하는 로스쿨 학생들 이게 이제 검찰 집단이 준거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준거 집단이 그딴 짓을 하니까 그 로스쿨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애들이 거기 지원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것을 단순한 논리지만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 검찰 집단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좀 검찰이 싫어요. 이제 검사들이 싫어요. 이 법이 좀 이게 검찰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는 공존의 윤리가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국 사태 때 그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이렇게 아마 지금 그 검찰청 게시판에 있을 거예요.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그 윤석열 총장한테 조직에 이제는 충성할 때다. 그 사람이 많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본인은 그런 뭐 국가라든가 나라에 충성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검찰의 칼을 빼서 너네 조직을 한번 좀 그렇게 충실하게 좀 바꿔봐라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을 검찰청에다 올렸었더니만 공보검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실 확인상 어디 학교 소속이냐 이러고 다 묻더라고요. 떳떳이 얘기했는데 좀 후환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무튼 근데 다행히 지금 이제 뭐 지금 좀 이렇게 진보적인 방향으로 검찰이 개혁적인 방향으로 바뀌는데 제가 준거 집단 얘기하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논리를 가볍게 우리 인문학 집단으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가 많은 연구자들 지금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박사후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대학에 우리들이 그들의 준거 집단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인문학자들은 그들에게 정말로 준거 집단으로서의 그런 모델링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없진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는 뭐 사회구조적인 측면 때문에 인문학이 뭐 이렇게 줄어들고 우리가 막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인문학에서 몇몇 인문학을 수행하는 분들은 상당히 그 인문학에서 뭐 사회적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엄청난 그런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인물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전 이제 모델링과 관계돼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준거 집단에 관련해서. 자,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학교 교육이 사회적 성공을 위한 경쟁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아니라 61쪽의 중간 부분인데 학교 교육이 학교가 사회적 성공을 기대하는 곳이 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경쟁 일로에 있는 것보다는 인간다움을 배우고 함께 공존하는 지혜를 습득하는 장소여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좀 뒷부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거의 이제 강연을 좀 마치겠는데요. 세 가지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의 상황에서는 62쪽에 까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경쟁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경쟁의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오직 혼자 혹은 소수만이 얻을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립하여 일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경쟁이 심화되는 거죠. 그들의 목표 달성은 서로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그의 목표를 달성할 때 이와 관련된 다른 사람의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어도 모든 사람이 그 목표에 윈윈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 목표 달성을 하면 한 사람 패배자가 되는 게 바로 경쟁적 구조예요. 사람들이 경쟁에 관련될 때마다 경쟁이 가지는 일련의 가치들은 반복적으로 학습되고 결국에 그게 사회적인 악으로 계속 경쟁이 순환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동그라미표로 해가지고 경쟁에 대한 특성들을 좀 적었고요. 그래서 62쪽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나라의 교육은 미래 세대들에게 경쟁 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6대 핵심 역량, 2015 교육과정의 6대 핵심 역량을 얘기를 해요. 저는 그 교육과정 만든 그런 학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데 야, 그거 만들지 마라. 6대 핵심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청지 역량, 뭐 참여적 사회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4대 인재상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 다 그냥 표인 것뿐이에요. 그게 제대로 실현되느냐? 야, 그 수능 때문에 이게 되고 있냐? 지금 고등학교에 이게 거의 비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뭐 각종 표현은 다 걸고 정말로 훌륭한 내용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학교의 현실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학교의 현실은 입시 준비만 분주하죠. 입시에 성공한 사람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점차 다양해져가고 있는 그 다문화 사회 시민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사회는 다양해져 가고 있는데 사회는 우리 인간이 그 다양하게 사고하고 다원적으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경쟁일로로 앞만 내다보게 하는 단순해져 가게만 한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앞에 거론한 경쟁적인 구조는 개인도 사회도 결코 행복할 수 없게 하는 무한게임을 연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적인 구조를 지향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요즘 팽배한 개인주의의 토대는 개별적으로 구조화된 상황이 있는데요.
거기에 참가자들 개개인 목표 달성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실제로는 개인이니까 개인으로 하니까. 근데 개개인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상관없이 모두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과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성과만을 추구해요. 자, 개별적인 경험에서 배우는 가치는 앞에서 다룬 경쟁에서 배우는 가치와 조금은 차이는 있어요. 개인적인 거. 그래서 하나만 보면 자신의 이기적 성향에 충실합니다. 자신만 아는 거죠. 자신의 성공만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은 상관이 없어요. 고립되어 타단적으로 행동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공경은 무시해요. 오로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 이게 바로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아까 경쟁주의와는 또 다르죠. 다른 양상의 폐해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안은 뭐냐? 전 대안은 이제 협동적인 상황으로 가는 건데요. 공익에 대한. 그래서 이제 점차 우리의 미래 세대는 혼밥 등과 같은 개인의 문화가 확장되어 있어요. 뭐 결혼하는 문화도 개인주의적인 거고요. 결혼해서 내가 남편이면 아내하고 공동재산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나 혼자 쓰겠다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분명히 개인주의의 장점은 존재합니다. 개인의 성취와 성공에 초점화되어 있어서 다른 개인이나 타자가 배려되고 있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이런 경쟁주의,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협동, 공존에 연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협동이거든요. 협동이 도입됩니다. 협동이란 서로가 공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는 것이에요. 협동적인 활동을 할 때 개인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모든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는 성취 결과를 추구해요.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게 저는 협동학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동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제가 동그라미 적어놨는데 63쪽 맨 마지막 줄에 공익에 대한 책임이죠. 협동은요. 협동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작업이 자신의 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협력자의 복지에도 기여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공익과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관심이 형성돼요. 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복지에 기여하기 때문에 상호 의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협동에 대한 것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하는 거는 협동 64쪽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협동학습은 민주주의를 위한 교수법이며 공존의 인문학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첩경이에요. 지름길입니다. 협동학습은 학생들이 공익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중심에 놓도록 권장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학급의 실천 활동입니다. 협동학습은 권위적 인물이 아닌 사람들의 권한을 위임하게 되는 거죠. 협동학습은 공동관심사에 대한 대화, 다양한 관점 갖기, 집단적인 판단, 행동과 같은 시민의식과 역할의 발달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협동은 공동체에서 각각의 개인이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음을 전제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협동학습이 우리 그런 다문화 사회의 어떤 공존의 윤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필자는 이 글에서 이제 공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정적인 개념에서 동적인, 역동적인 개념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도입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런 공존인문학의 실천으로서 시민성 교육을 제안을 하면서 협동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고 이것이 대학에도 확장돼서 대학 수업에서 분명히 협동학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제 그 다문화사회와 협동학습 실천이라는 북코리아에서 나온 책인데요. 단독저서입니다. 한번 보시면 얘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결의어문학회의 기조 발표 초청으로 이제 공존인문학의 생각을 제가 좀 더 잘 정리할 수 있어서 학회 구성원들에게 아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그런 연구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문화 인문학 제가 이제 주관한 그런 포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문화 사회와 다중교육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인터뷰한 내용을 발췌한 거를 박스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인터뷰한 내용을 좀 보면 좀 더 이제 공존의 개념들을 잘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박스에 있는 건 개별적으로 잘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공존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게끔한 우리 김윤교 회장님 그리고 또 사회를 봐주신 김종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패널에서 질문 있으신 우리 선생님들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수 선생님께서 정말 우리 다들 교양 수업도 맡아 진행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하는데 실제로 대학 교육 현장 속에서 필요한 어떤 인문학자로서의 어떤 고민거리들을 꼭꼭 집어서 공존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다음 시민인문학이라는 키워드로 아주 실제로 저희가
뭐 지식 전달 수준에서 전공 분야를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교양 현장에서 교양 수업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정말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 있어야지 뭔가 좀 전달 효과도 더 클 것 같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아주 통쾌하게 선생님의 고민들을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1시간 동안 시간 모자랄 것 같다고 남을 것 같다고 고민하셨는데 1시간 꽉 채워 다 쓰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 나중에 계신 선생님들 가운데 김영수 선생님 강연 내용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부분들이나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 분 정도 누가 그냥 불쑥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명희 선생님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건국대 임영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선생님과 논조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발표를 맡고 있어서 선생님 강의가 예, 미리도 좀 읽어봤고 지금 오자마자 또 선생님 강연 열심히 들었습니다. 예, 질문이라기보다도 전 당위성을 갖고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른 건 다 선생님 말에 100% 공감을 하는데 나이가 든 세대에는 굳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계륵처럼 목에 걸려 있어요. 그거는요. 그게 이제 좀 반항감을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는 기분 나쁜 소리 듣고 참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항감을 갖잖아요. 반항감을 통해 가지고 그 실천에 동의를 유발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항감을 갖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피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제가 강연 나가면요. 저는 교사들에게 연수할 때 굉장히 교사들이 기분 나쁜 얘기 많이 해요. 나중에 이제 다른 얘기를 하지만 기분 나쁜 얘기를 해야 교사들 당신들 뭐하냐 사범대학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너네들 가면은 제대로 교재 연구도 안 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지 졸지 않고 불기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끝까지 어떤 논리를 얘기하나. 교육연구적으로 문제를 예. 공부한다면 그것은 제 강의가 성공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실천하시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20대가 되겠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맞으실 말씀인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진짜로 50대, 60대, 60년대 세대의 80대 학번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실천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되고 젊은 세대들한테는 걸림돌이 된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교양 수업 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애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왜 니네는 안 하면서 우리 보고 자꾸 하라고 그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코로나 시대에도 그런 문제가 더 나와서 정말 이런 60년대 생에 그 이후에 실버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사회에서는 하는데 어떻게 같이 연대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으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고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 교육대학원장 할 때 4년간 교육대학원장, 1년간 이제 전국 교육대학원장 협의할 때 그 교육대학원에 우리 노인교육 실버 교육학과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몇 군데 교육대학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는 그 노인들이 고등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어 에듀케이션의 영역에 좀 들어와야 된다. 노인도 너무 이제 길어지잖아요. 우리 교수들은 65세지만 뭐 빨리 정년하는 데는 55세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청년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비생산적인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가가지고 이 코로나 때 그렇게 나가서 시위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은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다 그분들을 외국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데에 가지 않고 정말 생산적인 일들, 정말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정년 이후의 그런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줘서 시민의 일원으로서 만들어주는 경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문학 교실이 시민인문학 교실로 이제 확대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기능은 이미 다 갖고 있으니까 생각을 바꿔주는 것. 근데 이분들이 이제 굳어 있어요. 생각 자체가 엄청 굳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건 이제 저희 이제 연구소의 영업 비밀인데 다문화융합연구소가 갖고 있는 영업 비밀인데 하나를 여기서 딱 알려드리면 그럼 나중에 이 선생님이 무슨 논문 쓰고 그러면 저랑 공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알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일부 파트에서 생애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할린 한인에 대한 생애사 2개, 카자흐스탄 한인에 대한 생애사, 그 다음에 또 사할린에 있는 한국어 지도자들에 대한 생애사, 최근 들어서 이제 간호사 광부 출신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한인들에 대한 생애사를 이제 원격으로도 하고 직접 만나서도 하고 그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가서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떤 모형을 개발했냐면 노인분들이 자기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소시적에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소시적에를 건드려 주는 겁니다. 소시적에 그런데 그럼 지금 왜 안 하시냐? 라는 부분이죠. 그럴 때 그분이 아까 제가 선생님한테 발끈했던 그런 선생님이 발견하게끔 했던 그런 작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늙지 않았고 충분히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가치 교육이죠. 아까 얘기한 가치 교육, 시민성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성 교육을 저는 여기서 학교에다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시민성 교육을 일반 노인 세대, 일반 기성 세대에게 확대하게 하는 게 저는 뭐냐면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미 자기의 기능 교육은 다 끝났어요. 그들이 앞으로의 노후를 정말 시민으로서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건 인문학이 해줘야 되는데 그 인문학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기 생애를 돌아보는 걸 시키는 거예요. 자기 생애를 돌아보게 하면 그분들의 얘기가 딱 굴곡점이 있어요. 아주 슬펐던 거, 아주 기분 좋았던 거, 소시적에 내가 잘 나갔던 거, 그 잘 나갔던 거에 대한 장점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으로의 삶의 어떤 용기와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지점을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약 인문학적으로 만든다면 정말 저는 인문학에 대박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혹시요? 선생님, 제가 어떤 전공 영역을 하고 계세요? 네, 선생님 잘 몰라서요. 예, 저는 현대시 전공하고 있고요. 그런데 잘 생태 인문학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시를 쓰는데요. 제 동료 후배 교수가 최현식 교수라고 아시나요? 최현식 교수? 최현식 교수라고 시를 이렇게 평론다 그러는데 국어교육과 네. 교수예요. 저희 그 사람이 제가 시를 몇 편 주니까 본인이 나중에 시평을 써주겠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시평 쓰면 뭘 많이 드려야 된다 그러대요. 근데 저는 이제 평생 정년할 때까지 밥을 사준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을까요? 예, 네.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대화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15년에 인문학진흥법 자체가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뭐 서울 시민대학도 하고 각 지자체별로 의무적으로 뭐 정말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서울 시민대학 대학 연계 프로그램에서 매 학기 강의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민들 은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학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올 상반기는 이게 진행이 안 됐거든요. 이게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면서 인문학의 대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주제적인 부분도 지금 공존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우리 김영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는 이제 학교 현장에 있으니까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인문학진흥법이 통과하고 난 뒤에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막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 공존의 인문학을 공존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께서는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시민 인문학 부분들을 어떻게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 아마 이 화상으로라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봅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선생님. 저는 인문학자들, 문사처를 중심으로 인문학자들이 시민인문학을 좀 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것 중에는 저는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투입이 됐으면 물론 인문학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뭘 가르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효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정밀하게 갖춰줘야 이런 거죠. 자, 내가 A라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어떤 효과나 그 사람들의 변화 과정들을 확인하고 그리고서 내 프로그램을 다시 변증법적으로 환원시켜가지고 고치어서 나가야 인문학에 저는 발전되는 모델 그리고 그것이 정말 시민에게 효과적인 모델로 될 수 있는데 좀 그런 프로세스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좀 인문학이 조금
좀 뭐랄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